자, 볼게요.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가 아니고 197페이지. 197페이지 보시면 기타 특수 콘크리트 종류 나오죠. 그거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프리팩트 콘크리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9회 시험 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프리팩트 콘크리트. 미리 거푸집 있잖아요. 거푸집에다가 원래는 콘크리트를 부어야 되는데 미리 굵은 골재 있죠. 굵은 골재. 굵은 골재를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미리 관을 집어넣고 그 관을 통해서 모르타르를 뿌린 게 그게 바로 뭐죠? 프리팩트 콘크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자, 보시면 거푸집에 이렇게 있어요. 거푸집에 이렇게 짜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원래는 부어야 되는데 여기다 철근을 먼저 이렇게 깔겠죠. 깔고 난 뒤에 굵은 골재 있죠. 굵은 골재. 일단 굵은 골재 넣기 전에 관을 하나 먼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관을 집어넣고 굵은 골재를 먼저 다 집어넣어요. 굵은 골재를. 굵은 골재를 먼저 다 채워넣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관을 통해서 모르타르 있죠. 모르타르. 모르타르를 뿌려요. 그럼 모르타르가 이 사이에 어떻게 돼요? 채워지겠죠. 그러면 뭐가 완성돼요? 콘크리트가 완성되죠. 왜냐하면 모르타르에다가 굵은 골재가 합쳐지면 콘크리트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깊이가 깊을 때 처음부터 뭘 먼저 하면요. 콘크리트를 부으면 재료가 분리될 수 있거든요. 왜? 굵은 골재가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게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먼저 굵은 골재부터 먼저 채우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채워놓으면 굵은 골재가 밑으로 가라앉을 리가 없죠. 그리고 관을 통해서 이 굵은 골재 사이에 물하고 시멘트하고 모래가 합쳐진 게 모르타르잖아요. 그 모르타르를 뿌려놓으면 이게 콘크리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굵은 골재를 먼저 집어넣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프리팩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일단 굵은 골재 부분을 집어넣을 때 이 굵은 골재 부분하고 여기다 관을 집어넣을 때 이 사이사이에 뿌려가지고 가능하면 이 사이사이 부분의 피복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콘크리트 채워넣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래요.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이거는 주로 프리팩트는 뭐냐면 거푸집을 대는 경우도 많지만은 일반적으로 뭐냐면 그 흙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그냥 바로 이제 콘크리트 부을 때 있죠. 그런 데도 주로 많이 쓰죠.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유동 콘크리트는 유동성이 뭐죠? 되게 높은 거. 유동성이 되게 높은 콘크리트를 뭐라 불러요? 고유동 콘크리트. 이것도 15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 유동성이 높으면 재료가 분리될 수 있는데 재료 분리에 대한 저항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고유동 콘크리트가 되고 수밀 콘크리트란 건 9회, 15회 두 번 나왔습니다. 아주 밀실하게 만든 콘크리트를 뭐라 부른다고요? 수밀 콘크리트. 그래서 밀실하게 만들려면 물의 양을 좀 뭐 해야 돼요? 줄여야죠. 물량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물 결합제비, 물 시멘트비가 몇 프로? 50%. 보통 한 60% 얘기하는데 그보다 물을 더 적게 집어넣은 거예요. 밀실하게 만들려고. 그럼 이건 주로 어떻게 되냐면 수압이 구조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에서 물을 막는 방수나 습기를 막는 방습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콘크리트를 수밀 콘크리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흡수성이나 물이 통과하는 투수성이 되게 뭐죠? 작은 콘크리트를 수밀 콘크리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량 콘크리트는 9회 시험에 나왔는데 비중이 아까 작은 골재 기억나시죠? 비중이 작은 골재를 쓰는 게 뭘까요? 경량 콘크리트. 비중이 일반적인 거 쓰는 거, 보통인 거 쓰는 게 보통 콘크리트. 비중이 되게 큰 거 있죠? 골재가 되게 무겁고 한 거. 그거 쓰면 뭐죠? 중량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건 어디 쓰냐면 여러분들 그 엑스레이 찍는 그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실이 있죠? 그 엑스레이실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가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벽을 만드는 콘크리트가 바로 이 중량 콘크리트입니다. 그럼 그걸 만들어 놓으면 방사선이 밖으로 못 나가도록 해요. 그래서 중량 콘크리트를 다른 말로 뭐죠? 차폐용 콘크리트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차단할 목적으로 쓰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매스 콘크리트 나오나요?
이것도 15회 시험에 나왔어요. 덩어리처럼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단면이 몇 센치? 80cm 이상으로 되게 두꺼운 거 있죠. 그런 두꺼운 콘크리트를 매스 콘크리트, 댐 같은 데 사용하는 거. 80cm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댐이나 이런 데 쓰는 콘크리트라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약점은 일단 아까 단면의 크기가 크면 내부와 표면의 온도차가 크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15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특수 콘크리트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밀 콘크리트는 수압이 구조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에서 물을 막는 뭐죠? 방수, 방습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흡수성이나 투수성이 뭐한 거? 작은 콘크리트 맞죠? 그 다음에 날씨가 추울 때 쓰는 게 뭐죠? 한중. 하루 평균 기온이 몇 도? 4도씨 이하의 낮은 온도 맞네요. 고유동 콘크리트는 유동성이 되게 높은 거죠. 유동성이 높으면서도 재료 분리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재료 분리에 대한 저항성을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현저하게 높여 밀실한 충전이 가능한 콘크리트를 뭐라 부른다? 고유동 콘크리트. 그 다음 매스 콘크리트라고 한 건 아까 단면 치수가 얼마? 80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보세요. 열을 많이 내는 시멘트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온도차가 커서 온도 균열도 생기는데 열을 더 많이 쓰는 걸 쓰면 온도차가 더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균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콘크리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온도차가 클수록 난방을 하면 할수록 온도차가 더 많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서중 콘크리트는 하루 평균 기온이 몇 도예요? 25도. 그 온도 외우는 거예요. 25도를 넘는 시기에 다산한 콘크리트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콘크리트 공사까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콘크리트 공사까지 했고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5절이 철공 콘크리트 부재 설계입니다. 부재 설계. 이거 하면 콘크리트 끝나요. 그러니까 철공 콘크리트가 얼마나 양이 많은지 알겠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철공 콘크리트 끝나면 구조편에서는 다 끝났다. 이럴 정도로 철공 콘크리트 차지하는 양이 정말 많아요. 이게. 자, 그러면 198페이지 보시면 5절 철근 콘크리트의 부재 설계가 나옵니다. 부재 설계에서 먼저 보가 나오는데 보에서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뭐 딱히 많이 볼 게 없고 두 번째 보에 대한 배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보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가 이렇게 있으면 하중을 이렇게 받죠. 하중을 받으면 부재가 이렇게 휘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휘어지면 일반적인 단순 보일 때 이렇습니다. 양쪽이 힌지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인장 측에는 콘크리트가 약하죠. 그러면 어느 쪽에 철근을 배근해야 돼요? 하부 여기에 이렇게 철근을 배근합니다. 그럼 축방향으로 들어간 이 철근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주된 힘을 받는 철근, 주철근, 줄여서 주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주근입니다. 그리고 4인장 균열이 생긴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전단력 때문에 4인장 균열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막고자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니까 이렇게 묶어주는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이름 뭐예요? 느끈. 영어로 스트럽. 왜 한다고 그랬어요? 전단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느끈입니다. 그래서 전단을 보강하는 철근입니다. 이게 통틀어서 얘기할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게 뭐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생기는 4인장 균열을 뭐한다? 잡아준다. 그럼 물어볼게요. 제가요. 전단은 중앙하고 양쪽 중에서 어디가 크다고 그랬어요? 양쪽 단부 쪽이 크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이 느끈을 조심하실 게 기둥일 때는 세우면 띠근이 돼요. 보일 때는 뭐라 불러요? 느끈. 그럼 느끈을 배근을 할 때, 즉 배근한다는 얘기는 간격을 얼마 간격으로 하겠죠. 할 때 중앙을 많이 넣어야 돼요. 단부 쪽을 많이 넣어야 돼요. 단부 쪽이죠. 왜? 단부가 전단이 크니까. 단부 쪽이 전단이 크니까. 그죠? 그래서 단부 쪽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중앙은 조금 느슨하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단부 쪽은 촘촘하게, 중앙은 느슨하게. 그게 중앙을 적게 넣는다 뜻이에요. 되나요? 이게 바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페이지 보세요. 200페이지. 200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1번 주된 힘을 받는 철근 죽은 나오나요? 동그라미 1번 20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휨 모멘트에 의해서 휨 모멘트 부재가 휘어지는 휨 모멘트에 의해서 부재의 어느 부분요? 중앙부 하부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재의 축방향으로 배근한 가로 철근을 뭐라 불러요? 주근이라 합니다. 그 정의가 20회 때 한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은 뭐죠? 늑근이죠. 다른 말로 전단 보완근, 영어로 스트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의해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 보의 주근을 뭐하고 있어요? 둘러싸고 이에 직각이 되게 또는 경사지게 배치한 철근으로서 무엇에 저항하나요? 오케이, 전단력에 저항하는 배치하는 보완근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 이 동그라미 디귿이 1회, 5회, 13회, 25회 엄청 많이 나왔어요. 별표에서 봐주셔야 되죠. 늑근은 무엇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단력이 포인트입니다. 발생하는 아까 45도 경사 방향의 인장력이 주어지면 인장력이라고 하고 이때 대각선 방향으로 균열이 생기는데 그 대각선 방향으로 생기는 균열을 뭐라 불러요? 사인장 균열.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균열 밑줄 긋고 밑에다가 뭐라 쓰면 돼요? 사인장 균열이라고 쓰면 돼요. 사인장 균열. 그럼 이 사인장 균열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전단력. 그걸 해결하려면 뭐 설치하면 돼요? 늑근을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늑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생기는 균열을 뭐라고 한다? 사인장 균열.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전단력.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늑근을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보세요. 이거 보시면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가 보라고요. 이 보를 딱 줌해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밑에 철근 쫙 한 거 보이나요? 이게 뭐예요? 주근. 이게 주근인 거예요. 주근. 이게 주근이에요. 주근. 됐나요? 이게 주근이고 그러면 이 주근을 감싸고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늑근을 이렇게 다 조립해 놓는 거예요. 조립에 바로 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렇게 이거 보이죠? 이게 바로 늑근이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주근이 있고 위에도 지금 축방향으로 철근이 들어갔잖아요. 왜? 늑근을 잡아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압축측에 들어간 철근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만 넣는 게 아니고 위에도 철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늑근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됐나요? 이렇게 현장에 보에 철근이 배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어요. 1회 때. 철근 콘크리트 단순보가 하중 때문에 균열이 생겼다. 이렇게 경사 방향으로. 이런 균열이 생기지 않기 위한 유효한 방법은 이거 무슨 균열? 사인장 균열. 왜 생겼어요? 전단력 때문에.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뭐 하면 돼요? 늑근을 설치하면 되죠. 답은 4번. 늑근을 생각 아니고. 간단하죠? 간단한 거예요. 뭐 이형 철근보다 원형 철근, 인장 철근, 압축 철근, 인장 압축 철근 뭐 다 늑근을 설치하면 딱 최고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늑근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늑근을 사용하는 목적은 일단 전단력에 대한 사인장 균열을 방지하는 거 맞죠? 그래서 201페이지 밑에 보세요. 201페이지 맨 아래쪽에 동그라미 3번 늑근을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이 5회, 23회 두 번 나왔어요. 기억은 전단력에 의한 뭐를 방지한다? 사인장 균열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니은은 아까 주근 있죠. 주근. 이거 이런 식으로 주근이 있었잖아요. 이 주근이 이렇게 가는 게 위로 좀 떠야 되잖아요. 뜨고 해야 되니까 그걸 이렇게 걸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잡아주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늑근이 있어야지 밑에 늑근이 있어야지 철근을 콘크리트 부으면 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왜? 이 철근과 철근의 간격은 일정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자, 큰 기대 안 합니다. 큰 기대 안 해요. 크게 기대 안 하니까 편하게 하세요. 뭐 계속 여러분들이 암기장, 키보드 암기장을 계속 보신 분들은 기억할 거라 생각하지만 순간격. 보에 있어서 수평 철근의 순간격 이거 얼마예요? 25죠, 25. 기둥이 40. 그래서 이거 얼마냐면 25. 그리고 철근의 공칭 지름 이상. 그리고 굵은 골재 제대 치수 이미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이 유지되려면 콩크를 부었을 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늑근을 하고 늑근에다가 철사 가지고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늑근은 주근은 상호 간의 위치를 확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넘겨보시면 그 외에도 철근 조립이 용이하고 피복 두께도 뭐한다? 유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늑근의 배근 간격인데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늑근은 중앙부하고 양단부 중에 어디에 더 촘촘히 해야 돼요? 양단부.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시험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이거는 한번 보는 겁니다. 같이. 일반적으로 전단력이 큰 어디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양단부를 촘촘히 배근하고 중앙부는 느슨하게 배근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시면 기둥이 나옵니다. 기둥은 자, 기둥 부분은 있고 이게 기둥인데 이렇게 쭉 간 거 있나요? 수직으로? 이게 축방량 철근. 기둥에서는 이게 주근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묶어준 거 보이나요? 이게 이름 뭐예요? 띠근, 띠철근. 그러니까 옆으로 눕히면 늑근이죠. 그러니까 보일 때는 늑근이지만 기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띠근. 그럼 이 띠근도 똑같아요. 늑근의 역할과 똑같아요. 전단력을 잡아주고 주근의 위치를 잡아주고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건 사각형 기둥이죠. 사각형 기둥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원형 기둥도 있어요. 원형 기둥을 할 때는 이것처럼 이렇게 띠처럼 묶어줘도 돼요. 근데 원형 기둥일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철근 보이죠? 감아줘요. 이렇게. 나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선 철근이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역할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나선 철근 기둥이라 하고 이거는요. 띠철근 기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둥의 종류가 두 가지. 나선 모양으로 잡아주면 나선 철근 기둥, 띠처럼 묶어주면 띠철근 기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물어볼게요. 두 개 중에서 누가 구속의 효과가 클까요? 나선? 띠? 여러분이 가만 서 있는데 여러분을 한번 밧줄로 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묶었을 때와 이렇게 감았을 때 어느 게 더 꼼짝 못해요? 이거죠. 그래서 띠철근 기둥보다 나선철근 기둥이 구속의 효과가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원형인 기둥일 때는 나선을 써도 되고 띠를 써도 돼요. 그런데 사각형 기둥일 때는 뭐가 안 될까요? 나선이 안 돼요. 띠만 돼요. 왜냐면 나선은 곡선으로 돼야 효과가 있지 직각이 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각이 있으면. 그래서 나선은 절대 사각형일 때 쓰지 않습니다. 어디일 때만 쓴다? 원형일 때만. 그래서 이걸 원형 기둥, 사각형 기둥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띠철근 기둥 뭐라? 원형 기둥, 즉 나선 기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203페이지에 보시면 20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1번 일반상 중에 가로 2번 횡보한근 형태에 따른 기둥 종류 중에서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림에 보면 띠철근 기둥하고 나선철근 기둥 나오죠. 그 그림을 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종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204페이지 보세요. 204페이지 보시면
압축제의 그 기둥이죠. 기둥의 구조 제한 사항인데 그 중에서 가로 2번, 맨 밑에 가로 2번 압축 부재의 철건량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그때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비합성 압축 부재의 그러니까 합성 부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일반 철근 콘크리트다 그 뜻입니다. 축방량이 주철근이죠. 주철근 단면적은 전체 콘크리트 단면적의 몇 배가 돼야 되느냐? 최소 0.01배, 최대 몇 배예요? 0.08배 이하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콘크리트 단면에서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자,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기둥에서 철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철근이 콘크리트 전체 단면에 몇 프로 들어갔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근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근비. 그래서 최소 몇 프로는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0.1%는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0.1%가 아니고 1%는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뭐예요? 1%. 아니 1% 하면 0.01이잖아요. 예, 예. 100분의 1. 예, 그렇죠? 그래서 1%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0.01로 외웠다가 갑자기 뭐죠? 1% 하면 야,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0.01이라는 게 콘크리트 전체의 0.01배란 뜻이 1%란 뜻이에요. 이건 최소 철근비. 최대 철근비는 몇 프로? 8%. 그럼 0.08배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 최소 철근비, 8%는 뭐예요?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철근의 양. 그걸 철근비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그래서 그건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올해 25일 때 나왔어요. 축방량 주철근 있죠. 주근은 왜 설치하느냐? 주근을 설치할 목적이 뭐냐 그 얘기예요. 기둥에 무슨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힘 내력.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간 게 이게 주근이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하중이 가해지죠. 하중이 가해지면 이게 옆으로 휘어질 수 있죠. 옆으로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데 옆으로 휘어지는 건 누가 잡아줘요? 철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이 보잖아요, 보. 그럼 하중을 받으면 이렇게 받으면 이게 이렇게 휘어지죠. 휘어지면 휘어지는 것은 누가 잡아준 거예요? 철근.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든 이쪽으로든 옆으로 휘어지면 힘이 생기는데 버티는 것은 누가 된다고요? 주철근. 주근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도 25일 때 나왔어요. 이 둘 다 뭐냐면 작년에 심화과정 때 새로운 내용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출제가 된 건데 자 적어도 이거 보세요. 사각형 철근. 사각형에는 띠철근으로 들어가는 곳에는 주된 힘을 받는 주철근이 몇 개는 있어야 되냐? 모서리 한 개씩은 있어야 된다. 그럼 몇 개예요? 4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띠철근은 기본적으로 띠처럼 묶어주는 것은 4개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선철근 있죠. 원형일 때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4개가 있으면 원형을 잡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럼 몇 개 있어야 돼요? 6개. 그래서 띠철근 기둥은 최소 철근 개수가 주근이 몇 개? 4개. 나선철근 기둥은 6개.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압축 부재의 축방량 주철근의 최소 개수는 사각형이나 원형 띠철근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개? 4개. 삼각형이면 어쩔 수 없어요. 삼각형이면 어쩔 수 없어요.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3개예요. 최소 3개. 그리고 나선철근으로 둘러싸인 철근은 몇 개? 6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로 3번에 보면 이런 압축 부재에 있어서 우리 띠철근이나 나선철근을 횡으로 잡아준 철근이야 그러는데 그 철근의 역할입니다. 맨 밑에 내려오셔서 동그라미 3번. 띠철근하고 나선철근의 역할 나오나요? 역할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디귿 23회 때 디귿이 나왔어요.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서 힘을 받죠. 힘을 받으면 압축을 받죠. 압축을 받으면 이게 옆으로 벌어지려고 하죠. 벌어지려고 할 때 이게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묶어주는
이렇게 묶어주는 띠철근이나 나선철근이 벌어지려고 하는 것을 뭐죠? 잡아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주된 철근, 주철근 있죠. 압축을 받으니까 휘어져요, 안 휘어져요? 휘어질 수 있죠. 그걸 또 휘어지지 않도록 구속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니온도 보시면 신부 콘크리트가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안에 있는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가 압축을 받으면 벌어지려고 하잖아요. 그 벌어지려고 하는 걸 잡아주는 게 누구예요? 띠철근이나 나선철근이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디귿, 축방량 철근, 주근이 뭐가 될 수 있다? 기니까 자굴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자굴을 잡아주는 게 또 누구예요? 띠철근하고 나선철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옆으로 벌어지려고 하면 제일 먼저 피복 두께 있죠. 콘크리트 두께 있잖아요. 그게 떨어져 나가요. 그렇잖아 이게. 그런데 구속을 해서 딱 묶어주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피복 두께 탈락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온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넘겨서 206페이지에 슬래브 바닥입니다. 바닥. 이제 슬래브 바닥에 대한 설명인데 바닥 부분은 207페이지 보세요. 207페이지. 207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용어 정리 부분이 나오는데 이 용어 정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용어 정리 부분. 자, 보시면 위에서 쳐다본 바닥입니다. 위에서 쳐다본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자, 위에서 쳐다본 바닥인데 이 바닥 부분에 있어서 재료가 기본적으로 재료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조 수축이 생기면 뭘 많이 넣으면 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철근. 그래서 철근 자체가 재료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들어간 철근이 뭐다? 온도 조절 철근. 그게 이제 온도 조절 철근. 힘을 받는 거 아니고 온도 철근이에요. 그런데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가 주된 힘을 받는 뭐가 되냐면 주근입니다. 주근이에요. 그런데 힘이 이쪽으로만 너무 많이 받으니까 힘을 좀 반대 방향으로 뭐죠?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각으로 철근을 이렇게 배치하면 돼요. 됐나요? 이게 주된 힘을 받는 철근인데 힘을 반대쪽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이것과 직각 방향으로 철근을 집어넣었다고요. 그럼 이거는 뭐라 부르냐면 힘이 분산됐죠. 그래서 힘이 나누어졌죠. 뭐라 불러요? 배력철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점 알겠나요? 재료가 건조 수축 때문에 잡아주기 위해서 들어간 철근은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온도 조절 철근. 힘을 나눠주기 위해서 들어간 철근이 뭐라고요? 배력철근. 됐나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뭐가 되냐면 위치가 거의 비슷한 게 주된 힘을 받는 철근이 이게 되잖아요. 그럼 힘을 받는 쪽은 이쪽이라는 거는 힘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균열이 이런 방향으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직각 방향으로 철근이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찢어지면 어떻게 꼬매냐면 이렇게 꼬매는 거 맞죠? 그럼 균열이 가는 방향에 직각 방향으로 철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힘이 이렇게 가면 힘이 이렇게 가서 균열이 이렇게 가니까 직각 방향 철근이 같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온도 조절 철근이에요. 그런데 배력 철근도 방향이 같죠. 그렇다 보니까 배력 철근이 힘도 분산하지만 재료가 건조 수축하는 거 온도 철근의 역할도 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그래서 배력 철근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고 건조 수축에 대한 온도 조절 철근이 하는 것은 뭐만 하는 거예요? 힘은 분산하지 않고 온도만 조절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용어 정리해서 배력 철근이 16회, 23회 두 번 나왔고요. 건조 수축에 대한 온도 조절 철근, 수축 온도 철근은 22회 때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배력 철근은 하중을 뭐 한다고요?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뭐 할 목적으로? 제어할 목적으로 들어가는 주철근의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철근이에요. 말 그대로. 둘 다 보조철근이에요. 이게. 주된 철근 아니에요. 근데 수축온도 철근은
건조 수축 또는 온도 변화에 의해서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만 쓰는 건 뭐예요? 수축 온도 철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에서 지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건조 수축이나 온도 변화 때문에 쓰는 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예요? 수축 온도 철근이고, 만약에 하중도 분산하고 균열도 제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쓰는 거 뭐냐 물어보면 배력철 간단하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8페이지에 보시면 208페이지에 설계시 기본적인 사항이 쭉 나오는데, 설계시 기본적인 사항 설계대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건 크게 많이 필요 없고, 가로 2번 보시면 슬래브 변장비에 따른 분류 나오죠. 이걸 지금도 설명을 조금 드릴 겁니다. 이 개념을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전에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긴 드렸어요. 슬래브 처음 시작할 때 바닥 얘기하면서 힘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1방향, 양쪽으로 다 가는 거 2방향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러면 장변. 짧아요, 길어요? 짧죠. 뭐라 불러요? 단변. 되나요? 그리고 긴 변을 그냥 길이를 L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걸 Y라고 그냥 할게요. 약속입니다. 짧은 쪽을 길이를 L로 하고 X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길고 짧고가 있는데 이 위에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어요. 하중이죠. 그럼 하중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 하중이 올라가 있는 힘이 이 바닥을 잡고 있는 쪽으로 힘이 전달될 거예요. 그러면 힘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요. 경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말아요. 예? 경사로 가고 이렇게 가고 하는 거는 그럼 변수적인 요건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거. 아시죠? 실제로 설계할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두 가지. 이게 최악의 상태니까. 그러면 딱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쪽 거리와 이 거리와 이 거리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짧은 쪽으로 이동할까요? 긴 쪽으로 이동할까요? 당연하죠. 모든 힘이 긴 쪽으로 안 가요. 왜 긴 쪽으로 가요? 짧은 쪽으로 다 가지. 그렇게 되면 힘이 한쪽으로만 이동하죠. 90% 이상이 한쪽으로만 이동하는 거예요. 한 10% 정도는 일로 갈 수도 있겠지. 근데 90% 이상이 짧은 쪽으로만 갑니다. 이래서 이걸 몇 방향? 1방향 슬래브라 그래요. 그런데 짧은 거하고 긴 게 차이가 없으면 뭐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죠. 그래서 몇 방향? 2방향.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다 길다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얼마 차이 날 때 1방향이 되고 얼마 차이 날 때 2방향이 되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장변 LY에다가 단변 LX 이 B 있죠, B. 이 B가 얼마요? 1월 초가 있죠. 그 얘기는 장변을 두고 단변 1로 넘어와 보세요. 장변이 긴 변이 짧은 것의 몇 배? 2배를 초과한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 그 B는 숫자가 얼마? 2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장변은 단변의 2배를 초과한다. 그럼 이럴 때는 힘이 긴 쪽으로 안 가요. 어디로? 짧은 쪽으로. 그래서 1방향. 이걸 1방향 슬래브라고 해요. 90% 이상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물어볼게요. 힘이 짧은 쪽으로 가는 거 맞죠? 그러면 1방향 슬래브에서 힘이 어느 쪽으로 주로 갑니까? 물어보면 단변 방향으로.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단변 방향으로 이쪽으로 힘이 다 가는 거예요, 지금.
됐죠? 이게 짧은 거니까 이 방향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짧은 방향으로 가는데 힘이 글로 가면 부재가 휘어질 수 있죠. 그럼 그쪽 방향으로 휘어진 걸 막기 위해서 주된 힘을 받는 뭐를? 주철근을, 주근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향 슬래브에서 주근은 무슨 방향으로 설치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무슨 방향? 단변 방향. 됐나요? 그러면 장변 방향으로는 힘이 가지 않기 때문에 철근을 할 필요가 없지만 단변 방향으로 힘이 많이 가다 보니까 건조 수축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직각 방향으로 뭐는 설치한다? 아까 수축에 대한 온도 철거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장변이 단변의 몇 배? 2배 이하입니다. 장변이 단변의 2배 이하가 될 때는 이것과 이거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게 4m, 이게 4m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 범위잖아요 지금. 그럼 차이가 안 나니까 힘이 1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변과 단변의 비가 2 이하가 되면 이거는 힘이 양쪽으로 다 가니까 몇 방향? 2방향 철근. 2방향 슬래브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때는 주된 힘을 받는 철근이 단변으로 갑니까? 장변으로 갑니까? 아니면 양쪽으로 다 갑니까? 그렇죠. 장변, 단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됐나요? 그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정의가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208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일방향 슬래브 나오죠? 단변분의 장변이 2를 초과하게 되면 동그라미 기억. 이거도 25회 때 올해 나왔어요. 일반항 슬래브는 장변 경관이 단변 경관이 몇 배? 2배를 초과한 사변이 지지된 직사각형 슬래브에서 슬래브의 하중의 90% 이상이 어떤 방향으로? 단변 방향으로 전달되므로 하중이 일방향으로만 뭐한다? 전달되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된 힘을 받는 철근, 주근은 어디에 설치하면 돼요? 단변 방향으로 설치하면 되고 장변에는 주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뭐 설치하면 돼요? 수축온도 철근만 배관하면 되죠. 됐나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이방향 슬래브. 이방향 슬래브는 동그라미 2번. 이방향 슬래브는 장변 근간이 단변 근간의 몇 배? 2배 이하일 때 한다는 거. 그리고 사변이 지지된 직사각형 슬래브에서 하중이 양쪽으로 다 가니까 장변, 단변 두 방향으로 전달되는 거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슬래브는. 그리고 209페이지 보시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플랫 슬래브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플랫 슬래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보가 없는 겁니다. 보가 없는 슬래브를 플랫 슬래브라고 얘기해요. 정의해 보시면 1번 건물 외부 보를 제외하고는 내부에 뭐가 없다? 보가 없이 바닥판만으로 구성하고 그 하중을 직접 누가요? 기둥이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가 없는 걸 뭐라 부르셨어요? 무량판. 량자가 무슨 량자? 보량자. 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바닥을 기둥이 직접 지지하는 거예요. 바닥을 기둥이 직접 지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바닥이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보가 있으면 바닥이 휘어지려고 하는 걸 보가 잡아줬잖아요. 근데 이 보가 없어요. 그럼 오로지 기둥이 해야 되는데 기둥은 보처럼 길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만 세워져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휘어지면서 잘못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거 뚫리는 거예요. 뚫리는 전단이 생겨요. 만약에 기둥이 엄청나게 넓으면 그렇게 안 생기겠죠. 기둥이 바닥 전체 하나를 다 잡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 뚫림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런데 기둥이 짧고 바닥은 기니까 여기가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겁니다.
보이나요? 기둥이 있고 바닥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자꾸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야, 씨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그러면 여기 기둥을 펼쳐가지고 여기 판을 하나 더 붙이자. 그러면 기둥이 있는 곳에 슬라브 두께가 어떻게 됐어요? 두꺼워졌죠? 그럼 뚫림이 생겨 안 생겨요? 판을 하나 더 뗀 거예요. 이 판을 지판이야. 지판. 이걸 지판이라고 해요. 지판. 영어로 드롭 패널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왜 설치한 거예요? 뚫림 전단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지판도 설치하지만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기둥의 머리. 기둥 위에 머리가 있는 거예요. 기둥 머리를 캐피탈 주두라 그래요. 기둥의 머리니까 기둥 주자, 머리 두자. 그래서 기둥의 머리, 주두. 그러니까 주두하고 뭘 두면, 지판을 두면 뚫림 전단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지판은 기둥 둘레 전단력과 힘 모멘트를 감소시키려고. 왜? 뚫림이 생기니까. 특히 뚫림 전단을 안전하게 할 목적으로 슬래브의 다른 부분보다 뭐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두께를 다 두껍게 하면 너무 고정가중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기둥이 있는 곳에만 두껍게 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되죠? 그리고 하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앞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라멘 구조는 기둥하고 보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보가 있으면 자, 플랫 슬래브는 보가 없죠. 라멘 구조는 보가 있죠. 그럼 두 개 중에서 누가 강성이 커요? 변형에 견디는 성질이 누가 커요? 라멘 구조. 왜? 보가 있으니까. 플랫은 하나가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보강하더라도 라멘 구조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얘네가 잘하는 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가 없는 플랫 슬래브는 보가 있는 라멘 구조에 비해서 층고를, 층의 높이를 낮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낮출 수 있나요? 네. 낮출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낮출 수 있는 걸 생각해 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가 있잖아요. 그럼 보가 있으면 이걸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 밑에 또 판을 대야 되니까 우리 천장, 이 반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데 한도 끝도 없이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보가 없으면 보 크기, 보 깊이만큼 바닥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이 공간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그래서 보가 없으면 층고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플랫 슬래브의 장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디서 많이 쓰냐면 백화점에서 층고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위에를 뚫을 수 있다고. 무슨 아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공부를 할 때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위에 바닥, 밑에 바닥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으면, 보가 있으면 보 밑에 여기 뭐 달려 있겠죠. 뭐 설비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요? 반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서서 법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확보를 해야 사람이 공간을 쓰잖아요. 이걸 내리면 사람이 이렇게 다녀야 돼.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무슨 슬래브는, 플랫 슬래브는 뭐가 없어요? 보가 없죠. 그럼 여기까지 슬래브를 뭐 할 수 있어요? 내려도 된다고. 층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층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층고가 지금 낮춰졌잖아 지금.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층고 조절이 된다고 이게. 누구는? 플랫 슬래브는. 오히려 뭘 해도 되냐면 이거를 낮출 수도 있지만 이게 없으니까 천장을 위로 올릴 수도 있죠. 반자를 올리면 공간을 훨씬 더 높게 쓴다고 이게. 그래서 플랫 슬래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로 2번 장점 단점에서 장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11회 시험에 나왔어요. 보가 없으므로 층고를 뭐 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실내 공간 이용률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210페이지 보세요. 보가 없는 게 보가 없는 게 플랫 슬래브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210페이지에 보시면 장선 슬래브란 거 나오나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본은 아닌데 톡톡 튀어나온 거 있죠? 튀어나온 이걸 장선이라고 그래요. 보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본은 이렇게 많이 배치 안 하죠. 몇 개만 배치하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부재가 휘어진 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걸 장선이라고 해요. 장선. 이걸 장선 슬래브. 이거를 직교해서 만들어요. 직교해서. 이거는 한 방향으로만 간 거잖아 지금. 근데 이걸 격자로 했다고. 공항에 가면 많아요. 공항 가면 직교해서 된 거 있죠. 본은 아닌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선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워플 슬래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 튀김 과자 중에 와플 아세요? 와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플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그래서 이걸 와플 슬래브라고 하는 거예요. 와플. 와플인데 워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둘 다 이 장선 슬래브와 워플은 튀어나온 게 있죠. 그러면 아까 있던 플랫 슬래브보다 층고 조절하기가 어렵죠. 이건 본은 아니지만 튀어나왔으니까 조절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개념 이해하고 한번 문제를 보라고. 플랫 슬래브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본 거예요. 슬래브의 뚫림 전단을 보강하기 위해서 주두와 지판을 둔다. 맞죠? 장선이나 워플 슬래브는 튀어나와 있죠. 이거보다 층고를 낮게 할 수 있다. 맞잖아요. 이거 튀어나와서 내리지 못한다고. 근데 플랫 슬래브는 이게 없으니까 내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무랑판 슬래브라고도 한다. 보가 없으니까 골조, 라멘 구조의 슬래브보다 실내 이용률이 낮다. 높죠. 라멘 구조는 보 때문에 조절이 안 된다니까. 근데 플랫 슬래브는 뭐가 없으니까, 보가 없으니까 실내 이용을 하기가 되게 유리한 거래. 이게 조절이 되니까. 그럼 답은 4번. 그 다음에 바닥 슬래브를 기둥이 뭐 하고 있어요? 직접 지지하는 게 뭐예요? 플랫 슬래브잖아요. 됐나요?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 211페이지 보시면 이제 벽체 옹벽 기초만 하면 이제 우리가 철공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린 거예요. 벽체 보시면 벽체는 딱 밑에 가로 3번만 보시면 돼요. 가로 3번.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두께 나오나요? 각 세대의 경계벽 두께에 있어서 첫 번째 조립식 주택 부재인 콘크리트 판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은 두께가 얼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우리 집하고 옆에 집 있죠. 그 경계벽 있죠. 그 경계벽 두께가 벽 두께가 얼마로 하면 되는지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공장에서 만든 조립식으로 만들면 콘크리트 판은 12cm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나 철근 콘크리트 만들면 얼마? 15cm 이상 돼야 돼. 이건 법적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철근을 쓰지 않을 때는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두꺼워야 돼요. 20cm. 벽돌을 쌓으면 20cm. 그래야 소음도 막을 수 있고 뭐 하실 수 있으니까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가 14회 때 나왔어요. 근데 다 이거는 기억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넘겨서 212페이지 옹벽이 나옵니다. 옹벽. 옹벽이란 거 들어보셨어요? 이겁니다. 이거. 자 보시면 옆에 산이 있죠. 산이 있는데 산을 깎았어요. 산을 깎고 여기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건물을 만드는 그냥 산을 깎고 난 뒤 건물 만들면 비가 오면 산이 흘러내리죠. 그래서 옆에다가 뭐 만드는 거예요 지금? 벽을 만든 거예요. 벽을. 흘러내리더라도 그 흙이 건물 쪽으로 안 오도록 이렇게 철근 깔고 이런 벽을 만든 거예요.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걸 옹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옹벽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 이쪽 부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든 벽입니다. 이걸 옹벽. 됐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옹벽이란 부분이 나오는데 이 옹벽 부분에 관해서는 213페이지에 보시면 옹벽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옹벽의 종류가 세 가지. 중력식 옹벽이 있고, 그 다음에 캔틸레버식 옹벽이 있고, 부축벽식 옹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